어디에다가 치고 동그라미를 어딜 치고 있는가에 대한 습관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체크 포인트, 나는 과연 문장을 읽을 때 어디를 보고 있는가, 방점을 어디를 딱 찍어가면서 문장을 읽어가고 있는가. 그 문장은요, 지문만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선택지예요. 선택지를 잘못 독해하면, 하나의 문장을 잘못 끊어 읽으면 문장이 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여러 번 쪼개 읽으면 사실 굉장히 독해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의미도 주관적으로 독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하실 때에는 첫 번째 문장 읽을 때는 끊어 읽지 않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그런 지문에는 첫 번째 지문은 리트 지문이라 길어요.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끊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셋 지문에 있는 문장은 짧아요. 근데 그 피셋 지문에 있는 문장마저도 자꾸 쪼개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독해 속도가 무진장 길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쪼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문장을 너무 잘게 쪼개 읽고 선생님 저 독해 속도가 너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지문 전체를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선택지만이라도 1번 문장 읽고 그 문장의 의미를 한번 스스로 속으로 정리하고 1번은 이 의미구나.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문장들을 읽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힘줘서 읽고 있느냐, 문장 독해의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독해는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구조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지문 전체에만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문단 안에도, 특히 피셋에 있는 문단은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많은 하나의 문단 안에도 우리가 구조, 정보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쪼개야지만 선택지 안에도, 우리가 선택지를 연결하는 독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지도 구조가 보여요. 이따가 우리가 2019년도 조선시대의 설악산과 관련된 그 지문 볼 때 선택지를 얼마나 조금 더 입체적으로 빠르고 심플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지문 전체를 그리고 문단별로 구조를 본 다음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선택지도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단에도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범주화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주화, 카테고라이징. 우리가 또 연습할 게 범주화와 카테고라이징입니다. 제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범주화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냥 지도 이름이 나오네, 책 이름이 나오네,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뭐에 대한 기준에 따른 어떤 폴더에다 넣을 지도인지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 나가면서, 사고를 해 나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밑줄을 쳐요. 책이 나오네, 사례가 나오네, 정보가 많아, 연도가 나와, 뭐야 이렇게 순서가 나오네, 사례가 나오네. 이게 아니라 분류의 기준을 잡고 범주화를 하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선택지 예측이라고 써주세요. 선택지 예측. 선택지를 예측하시면서 문단을 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범주화가 되면 당연히 선택지가 예측이 돼요. 한 문단이 끝나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겠네. 예측해야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압축 핵심 독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압축. 핵심 독해.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이해를 많이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데 내용 자체를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사고하고 처리하는 시험이에요. 막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서 그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책이 이런 식으로 선거가, 미국은 이런 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겠네? 라는 거랑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A가 나오고 B가 나와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최소 30일을 텀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이해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나가면서 글을 독해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정보들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나가면서 A랑 B라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이러한 논리적 관계로서 있으며 이걸 통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보들을 처리해 가는 모델링에 관한 정보 모델링의 과정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심주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체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인문 강의 때 막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그리고 백문 특강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 이거 다 해야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다 소개해드리냐면 저는 여러분 불특정 다수 다양한 학생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강의이다 보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여러분들의 중요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중요도를 여러분들께서 따지셔서 그거 중에서 필요한 걸 매력적인 거를 중심적으로 체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최대한 많은 거를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6월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볼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문장 독해서 이것도 해보고 문단 독해서 이것도 해보고 지문 독해서 이것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8월부터 점차 줄여가면서 이제 실전을 위해서는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난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겠어가 돼야 돼요. 지금은 기본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볼 타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본고를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요새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독해 통합서를 쓰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인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독해는 언제부터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엄마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작업이 있어요. 어머님들의 독서 작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기 시작했을까?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진짜 그래요. 혹시 수포자가 있다면 부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부모 수학 이런 거. 그러면 그 학습지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막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글도 독서 책 읽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책 읽으라고 책을 사다 줬는데 위인전 사다 주고 우리 땐 그랬거든요. 전래동화 재미없는데 위인전 읽어서 뭐해요, 그죠? 난 과학이 재미없는데 막 과학 전집 막 사주고 학교에서 과학 독후감 써오래. 왜?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독해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요. 중등은 벌써 그런 게 생겼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놀러 가다 보시면 이 책을 사란 얘기 아니에요. 중등 독해 책이 벌써 생겼어요. 거기 가니까 벌써 스텝 1, 2, 3에 우리 같은 걸 하더라고요. 1번 문장 독해 해요. 진짜 문단 독해 해요. 지문 독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선생님이 할까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문장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중등 애들. 문장 이렇게 쓰고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거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비문학 독해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독해 교육 진짜 중요하구나. 다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이 체계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험 독해이기 때문에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5일 동안 방법론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문장 독해가 너무 약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기초인문 강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문장 독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문장 독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고 싶을 텐데 요것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이게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이것만 하다 끝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끝까지. 언제? 시험 전날까지. 저도 해요. 저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완성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끝나야 이거 가고 이거 끝나야 이거 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기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딱 풀렸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왜 틀렸지?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혹시 선택지를 잘못 읽었나?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가 방법론 드리니까 방법론을 쌓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기들이야 차근차근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라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 듣고 솔루션 특강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제일 문제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문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하다가 혼자서 돌을 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문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알려면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학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려드린 한에서만 자꾸 활용해 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수업에서 필요한 문장들을 계속해서 끄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을 쌓아야 넘어간다는 생각보단 오히려 문단 독해가 더 중요하니까 문단 독해, 지문 독해에다가 조금 더 힘주어서 혼자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거는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따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리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선생님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독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지문에서 한 문장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문제를 못 푼 이유. 그리고 선택지 중에서도 계속 잘 안 읽히는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모아 올 필요가 있어요. 클리닉 때. 클리닉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상하게 이런 선택지니까 잘 안 읽혀요. 읽어도 반복해서 읽고요. 어디서 끊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엑셀로 쫙 정리해와요. 엑셀로. 그리고 미리 보내요, 저한테. 알겠죠? 그거를 우리 클리닉 할 때 쑥 이렇게 내미는 친구가 있는데 막 10장짜리를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물론 빨리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제가 점쟁이도 아니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보고 이 친구가 어떤 문장들이 약한지 유형도 분석해야 되고 말씀드리려면 조금 미리 제가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클리닉 신청하고 선생님 저는 문장 독해 조금 몇 가지 적어도 좋으니까 몇 가지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한번 클리닉 때 점검받고 싶어요 하면서 그 클리닉 신청할 때 옆에다가 문장 독해 이렇게 쓰고 옆에다가 자기 뭐 메일로 보낼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문단 독해. 제가 독해 정말 안 되는 문단 몇 개만 가져갈게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 그 친구가 이런 스타일의 문단을 못 읽는구나. 그런 클리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모아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 그래서 모을 필요는 있다. 모아오세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독해할 때도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공부하는데 언어 공부는 하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공부 오래 하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나아지는 것도 몰라요. 내가 맨날 공부는 하는데 쌓아는 가는데 리뷰는 하는데 나아지는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뭐 예를 들면 텍스트를 봐도 지금 색깔이 다른 거는 3번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른 거는 다른 날 봤다는 얘기예요. 다른 날 볼 때마다 다른 색깔 펜으로 치면서 내가 오늘 좀 다른 포인트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지문에도 어떤 포인트대로 어떤 독해 원리를 확인하는 형태로서 이 텍스트를 봤는지 그렇게 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로만 보여요라고 하는 친구는 그 텍스트를 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독해 원리를 체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표시가 되어 있어도 텍스트가 다르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텍스트 위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그 펜 색깔로. 선택지 예측이라든지 의도적 강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난 의도적 강조만 볼 거야. 나는
범주화만 확인할 거야. 나는 그 단락의 핵심 키워드만 확인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문장 독해 안 되는 것만 형광펜으로 표시할 거야.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날짜를 쓰고 그렇게 그 텍스트를 보세요. 그렇게 뭔가 정확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텍스트를 봐야지만 그 텍스트를 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뭐 지문 봐봤자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잘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디렉팅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텍스트를 봤을 때 내가 뭔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가져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마 처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뭔 말이야 할 건데 이거를 언제 다시 봐주셔야 되냐면 수업 5회 끝나고 지금 이 앞 강의는 아마 무료로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꼭 봐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첫 강의 하면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다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조금 쉬면서 제 친구가 심리 상담 사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이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얼마나 지루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선생님 말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근데 제 강의는 좀 빠르고 쉬는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자료 한번 먼저 볼게요. 이렇게 그 문제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앞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짧게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솔루션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얻었다.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솔루션 특강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무엇을 제가 강조를 드렸냐면 우리는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다. 픽셋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해하거나 100%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출제자가 선택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뽑아내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하는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되고요. 무작정 독해력을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갖기보다는 수험 독해, 그리고 픽셋 언어 지문과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발표해주세요. 픽셋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복하겠다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1, 2년만 봐야 되는데 4, 5년 이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으는데 저를 되게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연세대학교 특강을 갔었는데 되게 그 친구랑 조금만 더 친했으면 그 남학생이 조금만 더 친했으면 엉덩이를 한번 차줬을 것 같아. 너무 이거는 그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여기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림동에서 만났는데 대학교 특강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왜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되게 많았는데 저기서 누가 슬금슬금 걸어와. 어서 많이 봤는데 설마 아니길 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너무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너 아니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건 질문이 2, 3년 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 친구가 너무 이쁘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꺾이진 않아요. 질문이 똑같은 이유는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맞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아라는 게 확고해요.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가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조금 한번 더 우리 과감하게 좀 바꿔보자. 이거를 한번 더 제가 좀 연설을 할 걸.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특강이니까. 대학 특강 보통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강하게 어필을 못했어요. 이거 버려야지 너가 되는데 그걸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또 똑같은 답변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여기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난 선생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있고요. 제 스타일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가 있으시면요. 저한테 이번 기회에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확인 받으세요. 그래서 저랑 싸워요. 빨리. 제가 열정이 있을 때. 근데 제가 겨울에는 열정이 사라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그땐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가을에만 나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을에만 4, 5년 나타나면 제가 열정이 없어요. 그때는 똑같은 답변밖에 못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바꿔버리면 그 친구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효율적 독해를 막 키워드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방법론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 그거를 이제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자꾸 가을, 겨울에만 오지만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봄, 가을, 여름까지만 만났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그 절충안 그런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리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소수집중 수업이나 아니면 특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전까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저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고 많이 깨부수고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많이 교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말씀해 드리고 그래서 요거 특강 이후에 우리 눈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제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배운 바대로 적용하는 순간 내 눈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이 좀 느끼한데 느껴야 돼요. 그냥 문제를 풀면 이 수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달리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면 빨리빨리 오세요. 선생님 저 수업도 들었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빨리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우리 했던 이야기들 자, 출제자는 무엇을,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가를 항시 질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독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거를 질문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 어떻게 뺄 건데? 너가 이 지문에서 뭐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 안으로 들어가요. 설악산. 아, 옛날엔 지명이 이랬구나. 뭐, 신기해. 이러면 안 돼요. 설악산에서 갑자기 막 오늘날에는 조선시대 자료 막 대청봉 막 한계산 천우산 이런 나오면 천우산? 한계산 옛날엔 그렇게 표시했구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세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해? 나는 대청봉, 울산바위, 한계령 중에 뭐 가져가지?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할까? 아, 여기에선 결국엔 만이라고 강조하니까 여기에선 대청봉만 가져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어떤 걸 필자가 강조하는지, 무엇을 필자가 강조하고 선택지는 뭘 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도들이 나오는데 지도 보면서도 지도 나오나 보다. 이거 지도 되게 이 지도에는 설악산의 범위가 오늘날과 같다는 거구나. 여긴 2개가 되어 있네. 3개로 나눠져 있네.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요? 답이 되는 선택지는 무슨 지도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일까? 무슨 선택지부터 볼까? 그 생각부터 했었어야죠. 아, 이 선택지가 설악산의 범위가 오늘날과 같다는 거다. 그렇지 않다. 라는 건 독서예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답이 되는 선택지는? 그럼 어떤 지도가 나올 것이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무슨 선택지부터 볼래? 그 생각을 했었어야죠. 선택지 추리기를 하기 위한 정보를 선별했었어야죠. 지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가 많이 나오면 우와 쉽다 생각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되는 선택지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답을 만들거든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TCS는 바보 같은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정보가 많고 부담스러울수록 답은 명확해요. 그거를 줄 거였어요. 그거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친구들은 선택지 많이 안 봐요. 특히 1번부터 10번까지는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 정도만 어려워요. 한두 개만.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어야죠.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읽으면서 선생님 다 어려워요 했으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은 어려울 리가 없어요.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잘못 만든 거예요. 난이도를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1번에서 10번은 한두 지문이 진짜 까다로워요. 문제가 까다로운 거지 지문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까다롭다는 건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강약 조절이 안 돼요. 1번도 확인하고 2번도 확인하고 3번도 확인하고 4번도 확인하고 최소 3개 이상을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지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너무 어려워 하는 선택지는 없어요. 제가 왜 어렵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기존에 기출에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물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었다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죠? 있었어요.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선택지가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고의 과정이 되게 매끄러워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볼 때 1번은 그러그러해서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있어? 없어를 막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많이 하지 않아도 빠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빠르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충하고. 그러니까 대충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 여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어디까지는 알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알아서 1번은 알 수 없는, 알 수 있는 선택지구나.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빨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리뷰를 했어요 라고 하면 답이 4번이고요. 1, 2, 3번은 요게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리뷰를 종료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도 매끄럽게 빨리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누구나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평가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제가 이제 소수집중 수업을 하면서 1번 선택지가 왜 아니에요? 질문 딱 던졌더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가끔 화낼 수도 있어요. 1번 선택지가 왜 4번이 답인데 1번 선택지가 왜 답이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 순간 해야죠. 제 말은 문제 풀 때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순간 했었어야 되고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매끄럽게 사고 과정이 되어야 돼요. 꾸역꾸역.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답을 도출해서 어떻게 해서 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맴돌기만 한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문에 대한 분석은 서로 공유하지 말고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를 빠르게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말로 하는 거. 1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것에 대한 근거예요? 알 수 있고 없고를 그렇습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1번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근거를 뱉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세요. 이건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고의 과정은요. 언어, 여러분들 발화랑 연결되어 있어요. 발화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고도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돼요. 문장을 발화할 때도 마무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몰랐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강의한 거를 듣는 거와 지금 제가 강의한 걸 듣는 거랑 천차만별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10년 전에는 문장이 길어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들 어때요?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하여, 그러함으로써 인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그랬고, 그랬으며, 그러함으로 인하여 문장이 안 끝나요. 그게 좋은 발화법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텍스트 보면 문장이 또 길어요. 그분들 글 잘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수님들 글 엉터리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발화, 텍스트, 사고 다 동시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사고를 심플하게 하고 싶다. 우리는 수험 독해를 하는 거니까 사고를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를 깊게 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그리고 실수도 잦아지고. 사고를 심플하게 하는 게 피세청 사고예요. 되게 심플해져야 돼요. 불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보면 선생님 불안하게 이렇게까지 봐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세청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플해요. 진짜. 정말 심플해야 돼. 가볍게. 여기까지. 더 이상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질척거리는 친구들이 피셋을 잘 못해요. 인간관계에도 질척거리는 애들이 있다?
그죠? 남자분들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자상함과 질척거림의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한 거 알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 후회하니까 자상함과 그 질척거림의 경계를 잘 봐서 그 여자분이 지금 내가 질척거려도 될 만한 분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딱 자상함까지만 심플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애는. 그래서 이거는 좀 딴소리입니다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느낀 건 뭐냐면 여학생들한테 맨날 그래요. 선생님 인생 조언해주세요. 뭐 술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인생 조언을 해달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뭔가 그런 어떤 그 도전 정신, 뭐 수업,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막 갖가지 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그 친구한테 남자를 많이 만나라. 연애를 길게 하지 말고 너무 책임감을 갖지 말고 희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깊게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2년 그 연애할 때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질척대지 말고 만약에 이 사람이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쿨해야 되죠. 진짜 쿨하다는 표현도 요새 잘 안 쓰더라고요. 뭐 요새 친구들은. 근데 헤어지자 그러면 뭐야? 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막 울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안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차였거든요. 진짜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 찌질한들이 저를 가지고 그렇게 다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헤어지자고 하면 못 받아들여서 오빠 왜?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막 문자 막 보내고 저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만 만나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막 질척 그래서 막 집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선물 막 기다리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질척대는 거 저 옛날에 그랬는데 그 질척대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질척대는 게 선택지에 이어질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반 선택지를 읽었을 때, 까지는 좋은데요. 사고의 판단이 질척되고 이건가 저건가 한다라는 거는 일단 피셋의 선택지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의 과정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뭘 원하는지 두 가지거든요. 부합 일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지문에 근거하여서 정말 OX를 물어보기도 해요. 알 수 있는 것 없는 거에서. 그래서 지문에 근거하여서 이거는 O, 이거는 X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지문에 근거하여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없어. 그래서 추론의 범위, 알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주화를 물어보기도 해요. 추론형 선택지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2개, 작게 많이 나누면 3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러한 선택지의 판단의 유형과 그런 길잡이를 모르니까 선택지에서 계속 질척 되는 거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지에 대한 기준점들까지 여러분들이 피셋에 맞춰서 가주셔야 되고 심플한 사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능동적인 사고의 과정이라고 제가 3번째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심플한 사고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능동적인 독해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